반드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됩니다. 파는 자산이 아니에요. 예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김태욱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과거의 50% 폭락의 악몽이 재현될까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하락이 단순 조정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오늘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1억 3,550만 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9만 달러, 지금 10만 달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10만 달러가 깨졌으니까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했던 게 불과 엊그제인데 또 어제 9만 달러도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연락 오세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고, 불안하다고. 이번에 특히 처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달러 기준으로 12만 5천 달러 전고점이었어요. 10월 초 전고점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25% 하락한 거라서 지금 뭐 사투리로 하면은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제 생각에는 일단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이 있어요. 물론 이번 시즌에 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이 있지만 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천천히 횡보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금 가격과 동행할 때를 보면은 금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비트코인이 한 7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같이 따라오르고, 따라오른 걸 넘어서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이제 거의 한 그 정도 주기가 됩니다. 금 가격이 이제 지금은 좀 정체를 하고 있지만 4,400불까지 급격하게 올랐던 게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한 두세 달 전부터 4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은 그동안 횡보를 해왔고, 이제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시점부터는 금 가격이 그동안 올라간 거를 따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패턴 정도는 되었어요. 근데 디지털 골드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려면, 이제 그만 하락하고 올라가려면 지난 16년의 비트코인 역사, 이때 계속해서 기토코인에 놓여있던 환경인 유동성 확장세, 유동성이 풀리는 국면으로 다시 이 지반이 넘어와야 됩니다. 기존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초기에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내려오는, 미국 기준금리도 내려오고 뭐 주요국 선진국 기준금리 다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던 국면이었어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유럽에서는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왔고, 지금은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아직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준금리는 4%고 연준은 여전히 양적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고무적인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2023년 저점부터 지금까지 7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축소와 이런 유동성이 경색되어 있는 국면에서 올랐으니까, 만약에 추세가 반전되어서 이제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된다면 다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충분하잖아요. 금이 근데 먼저 올라간 거고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못 올라간 거고, 그러면은 유동성 국면이 다시 시작되면은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비트코인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이렇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이 하락이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게 된 정도의 하락이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거야? 라는 게 가장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거시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매월 250억 달러씩 양적 축소, 양적 타이트닝, QT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 QT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미국의 지금 준비금, 은행 준비금이 그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풀리면서 마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아무튼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돈을 쓸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지난 43일 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돼 있으면서 돈을 쓰지 못했어요. 근데 국채는 계속 발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채의 원래 이번 4분기의 목표액이 있어요. 미국채 발행과 그 다음에 TGA라고 하는 연준에 있는 미국 재무부의 잔고가
8,500억 달러 수준 정도까지 차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타겟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못 쓰니까 이게 계속해서 넘어서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조 달러까지 거의 지금 TGA 잔고가 올라와 있어요. 8,500억 달러와 1조 달러까지 지금 넘게 올라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차액 1,500억 달러잖아요. 이 차액이 어디서 왔느냐? 다 시중 준비금에서 온 거예요. 은행 준비금에서 온 겁니다. 국채를 누군가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 국채를 사준 주체가 은행, 자산운용사, 뭐 MMF 펀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행 내 준비금이 마르고 그 은행 내 준비금이 마르는 만큼 은행 간의 단기 차입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SOFR이라고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2019년에 있었던 리포 크라이시스 사태라는 게 다시 발생할까 두려운 거죠. 즉 연준은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막 바라고 있지만 12월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긴급 유동성을 퍼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 간의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TGA 잔고가 1,500달러 이상, 타겟 이상 올라가 있는 거, 그게 지금 은행 내 준비금을 빨아들였고 연준도 QT를 하면서 월 250억 달러를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런 국면이란 말이죠. 이런 국면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AI 주식들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상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자금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풀려야 되고 저는 이게 거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QT를 종료한다는 얘기를 했죠. 자기 입으로. QT 종료를 할 거고 그게 QE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이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아마 QE를 바로 하진 않을 거예요. QE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미리 시작할 겁니다.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 연준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은행 내 지금 시스템 위기가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 긴급 유동성 리포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면서 긴급으로 뭐 수백억 달러 이런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푼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50대 50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가 이 코인 시장에서의 얼마만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양적 완화를 할 때 같이 가는 하나의 패키지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렇게 12월 FOMC에서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반대로 양적 완화도 그럼 좀 멀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오지 않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이제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연준 의장은 저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직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게 이제 지금 위험자산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원인인데 제가 보는 거는 기준금리 인하랑 상관없이 은행 내 시스템 위기 때문에 반드시 연준은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43일 동안 닫혀 있었던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됐으니까 1월 30일 임시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적어도 가열차게 돈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정당 2,000달러씩 그 관세 리베이트 보조금 주겠다. 근데 관세로 지금 뭐 1,900억 달러인가 이렇게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써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2,000달러씩 가정당 나눠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TGA 잔고에 있는 그동안 열심히 채권을 발행해서 모은 그 자금을 쓰겠다는 거고 그게 다시 그럼 시중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 2021년에 스티뮬러스 체크 미국에서 이제 한 가정당 코로나 위로금, 준비금, 지원금 명목으로 줬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당 1,200달러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밈주식 사고 NFT 사고 비트코인 샀지 절대 그거 가지고 뭐
저축을 하거나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다시 그동안 모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중간 선거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정치인들은 무조건 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당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띄워줘야 되고 돈을 써줘야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재정 정책의 유동성 홍수가 돌아올 거고 그 와중에 연준까지 이제 QT를 종료하고 그건 한다고 했고 그러면 QT 종료와 동시에 시중에 말라있는 준비금을 채워야겠다. 이거 안 그러면 은행 리스크 번진다. 이러면서 QE로 가면은 이제 더블 유동성 홍수입니다. 2021년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이때가 돌아오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다시 좋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이 다시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유동성이 막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선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라는 말인데 근데 투자자들의 심리에서 바라보면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과거 4년 반감기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과거 4년 반감기랑 비슷한 흐름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10월 대규모 청산을 했을 때도 옥토버라고 해서 10월에는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은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날이 4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 주기에 맞춰서 한번 크게 오를 때가 온다라는 그게 결국 4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 이때쯤 되면은 보통은 가격이 한번 크게 오를 때가 온다라는 게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입니다, 결국.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얕은 수준의 분석인 게 우리가 언제나 데이터를 보면은 과적합이라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6년의 역사에서 15년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게 바로 과적합의 오류예요. 근데 이제 3번의 사이클이 그동안 15년 동안 있었고 그때는 항상 이렇게 4년 주기의 마지막 해에 즉 이번 사이클로 하면 올해의 연말에 가장 크게 올랐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과적합의 오류에 정확히 빠진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들었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심리. 인간의 심리가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발행량이 반으로 줄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이제부터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의 투심이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기존의 3번의 사이클에서 발생했던 상승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간과하죠. 다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하잖아요, 지금. 불안해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데 우리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투자 경력이 훨씬 짧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MMF 잔고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기자금 들어가 있는 곳이 이제 MMF지 않습니까? 그 MMF 대기자금 규모가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8조 달러 가량이 지금 MMF 잔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진짜 투자할 데가 없다. 너무 불안하다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고 유동성도 들어오지 않았고 뭐 기준금리도 안 내려갔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MMF에 넣고 이자나 받아보자라고 하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미국 그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도 예전처럼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라는 걸 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ISM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있죠.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4년 주기 사이클이 존재해요. 거기도. 신기하죠. 그래서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 담당자가 내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냐. 낙관하면은 50 이상, 부정하면은 비관적으로 보면 50 이하인데 지금 50 수준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때 정확히 그게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때 정확히 그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수가 50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기였고 즉 사람들이 내년 경기를 굉장히 낙관하던 중이었고 그때 불장이 겹친 겁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은 결국 그 경기 사이클, 4년 주기 경기 사이클과 겹쳐왔기 때문에 연말에 불을 뿜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반대예요. 경기 사이클이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도 깨진 거죠.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의 투심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의 자본주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옛날처럼 소수의 이제 그 크립토 펑크라고 하죠. 나 암호화에 관심이 있어. 또는 이런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있어 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투자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투자하던 자산이 더 이상 아니라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게 된 메이저 자산군으로 성장을 했으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거시경제적 이벤트들과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거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주식으로 따지면 워렌 버핏이 이런 걸 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려고 하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량을 장기 보유한 흔히 고래라고 하죠. 고래들이 팔았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고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래들이 파는 건 사실입니다. 2024년부터 가열차게 팔고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2010년, 2011년 이렇게 비트코인의 극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방에서 나 컴퓨터 공학도라서 막 여러 가지 테크에 관심 많은데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거 재밌다 하면서 뭐 그때 개당 1달러인 시절이니까 한 1000개, 10,000개 사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직접 채굴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도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뭔가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량을 매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그 전에는 너무 시가총액도 작고 내가 이런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내놨을 때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서 크게 비관론에 빠질 사람들이 시장이 그럴 상황이 그런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버텼던 거죠, 사실상. 기다렸던 건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대량 물량을 내놔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트코인을 올해죠. 올해 8월에 비트코인을 8만 개 들고 있는 고래가 이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매도했어요. 8만 개의 수량이 한 번에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 주말에 나왔거든요, 심지어. 근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본 나머지 그런 비슷한 수량을 들고 있는 초기 투자자들도 아마 비슷하게 갤럭시 디지털 같은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지금 팔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냥 8만 개를 업비트 거래소 같은 데 가서 매도를 눌러버리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갤럭시 디지털 같은 브로커리지는 그거를 굉장히 투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이렇게 매도될 수 있게, 그리고 단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수량을 단기간 안에 잘 매도될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여러 시장에 또 뿌려가지고 장외 거래도 이용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기관이 없었죠. 이런 기관을 통해서 팔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팔고 있는 건 맞으나 2024년부터 팔고 있는 건 맞으나 그게 시장에 그렇게 급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에요. 두 번째,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고래가 팔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지갑 간 이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지갑에서 뭐 몇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매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다들 그냥 확언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지갑을 이동하려고 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려고 또는 요즘 DAT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담는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상장사들의 비트코인을 출자하는 고래들도 많아요. 즉 비트코인을 그 회사에 주고 지분을 받는 거죠. 지분을 받아서 그 지분 가치가 뛰면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주식으로 받으면은 그 주식을 활용해서 절세도 할 수 있고 주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는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은행에다 맡기고 금융기관에 맡기고 현금 대출을 받기 위한 지갑 간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매도다 이렇게 지금 치부해버리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하락은 과거의 하락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장 중에도 고점 대비해서 30%, 50%까지 떨어지는 일도 굉장히 잦아요. 근데 현재 9만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 12만 5천 달러 대비 25%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난 사이클의 하락장 대비해서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기는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8만 달러, 7만 달러까지 급격하게 빠진다면 이러면은 패닉셀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락장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만 달러에서 일단 멈췄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한 25% 떨어졌으면 여기는 저점이다 보고 다시 들어오는 매수자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하락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이 오기 전에 상승장에서 이미 급격한 상승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한 2개월 만에 순식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4배 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에어포켓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게 2021년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초에 1차 상승 갈 때 그때도 똑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에어포켓이 없어요. 즉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구간이 별로 없어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 한 6,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 구간에 약한 에어포켓이 있긴 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한 3, 4월 달에 올해 3, 4월 달에 한번 메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상승장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만큼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에어포켓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도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래서 7만 달러까지 한 번에 떨어졌어야 돼요, 사실상. 근데 지금 9만 달러에서 버티죠. 12만 달러에서 일단 10만 불에서 한번 버텼죠. 그리고 9만 달러 버티죠. 이렇게 각 구간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패닉셀이 없으니까 호재만 돌아오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 다시 돌아오는 유동성 신호가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변수는 결국엔 연준이다. 그렇죠. 이제 연준의 결정에 달린 건데 이거는 저는 연준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학처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열 에너지는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돈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두 개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는 비트코인 같은 경화, 여기 금도 넣고 뭐 부동산도 넣읍시다. 경화가 있고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있습니다. 이 법정화폐는 지금 미국 정부가 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추경이네 뭐 이제 지원금이네 뭐 재정 정책이네 하면서 열심히 국채를 발행해서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신규 화폐가 공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M2가 늘어난 게 꼭 신규 화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신규 화폐가 이제 발행될 조짐이 보이죠. 일본이 얼마 전에 17조 엔인가요? 규모의 대규모 재정 정책 그 추경을 발표를 했고 거기서 10조 엔을 신규 화폐 공급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미국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QT 종료하고 QE로 가면 신규 화폐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이 뜨거워진 열기가 여기 머무르지 않죠. 무조건 희소한 것, 즉 경화라고 합니다. 하드 에셋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워낙에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단위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차가운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식어 있잖아요. 희소성, 통화 공급량이 명확하고 앞으로의 이 미래에 대한 투명성이 확실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에너지가 넘어오면서 이게 가치가 단위당 가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속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아직 인식이 작으니까 비트코인은 금과 똑같이 부동산이랑 똑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상황이 와야 돼요. 그 상황이 오면은 비트코인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연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연준은 사실상 그 트렌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미국 정부가 왜냐면 계속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기의 문제일 뿐 무조건 발생하는 미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낙폭은 더 크고 회복은 더디잖아요. 알트코인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아예 다른 자산군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트코인의 특성은 현재 2025년 현재 투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화폐 가치 절하에 대한 이 반대급부의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이 중앙은행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는 게 팔기 위해서냐, 샀다 팔았다 하기 위해서냐, 계속 쟁여놓기 위함이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도 금을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 가치 절하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에서 금의 가치가 귀중해진 거고 비트코인이 아직 못 따라갔지만 그 트렌드를 같이 갈 거고 AI 주식들 가치가 왜 오릅니까? AI 주식들이 유일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뭐 미중 패권 경쟁이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네, 기준금리 안 내려주네,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기대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게 믿을 만한 지표가 뭐냐?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M7, 미국의 M7 기업들 계속 분기별로 20%, 30%씩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뭐 투자를 서로 해주고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 안전한 거, 최대한 가장 돈을 확실하게 벌 것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돈을 지금 쏠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은 그럼 뭐냐? 약간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유니콘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에 적격하지가 않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현재 투자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2021년, 2020년 이렇게 양적 완화와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유동성 홍수 속에서 이제 100년 뒤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아, 지금 돈 못 벌어도 괜찮아. 100년 뒤 막 우주로 갈 것 같다. 메타버스로 갈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막 사람들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알트코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처럼 경화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블루칩 주식이고, 블루칩 주식인데 더 위험 자산으로서의 리스크가 큰 그런 무언가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직 법적 정의도 불명확하고, 그 뭐 공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적으로 유틸리티를 확실하게 입증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가지고 막 쓰이고 있으면 법적인 정의야 불분명하더라도 어차피 규제는 따라오는 거니까 미리미리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유틸리티, 사용성으로 뭔가의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 알트코인이 있는가 과연? 트럼프가 발행한 밈코인 같은 것도 뭐 도대체 왜 투자하는 거지? 다 물음표.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지금 한동안은 앞으로 좀 조심스러울 거고요, 투자하기가. 그래서 여기로 투심이 돌아오려면 202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은 유동성 홍수가 돌아와야 될 거다. 거기에서도 근데 무슨 알트코인이 오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정말 높은 게임에 참가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하나의 더 추가적인 질문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결국에는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식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가야 하는 투자처로 비트코인을 과연 선택을 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지금 16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아 오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니까 비트코인을 그 달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안전자산으로서, 즉 금이 그동안 브레튼 우즈 체제에 해왔던 것처럼 이제 넥스트 100년은 미국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중요하다. 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비트코인 행정명령,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을 3월 달에 내렸고, 그리고 뭐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라던가 영국에 있는 뭐 어떤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법무부와 뭐 재무부와 그다음에 FBI가 합동을 해가지고 막 몰수를 하면서 어느새 미국 국고에 지금 비트코인이 30만 개가 쌓였어요. 이거를 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임기가 됐으니까 뭐 임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중 패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금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가열차게 금을 사고 있습니다. 왜? 위안화 결제 권역을 만들고 싶은데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치 체제로는 충분한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위안화 가치를 금으로 방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한테 다 니네도 금 사가지고 상해 금고에서에 넣어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 그러면은, 미국은 이미 금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뭘 선택했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유통량을 늘릴 거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를 이제 여기 올라가는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만 개까지 지금 늘린 거고. 자, 이러면은 우리도 한번 이 물결에 타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죠. 물론 인식이 낮죠. 근데 그 인식이라는 거는 결국 세대 간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인식이 낮은 거는 아직도 주류, 지금 현재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 주류 세대가, 즉 4050 세대가 비트코인보다는 기존 전통 자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 이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것을 바통을 2030 세대한테 물려주면, 지금 현재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을 자기 장기처럼 여긴다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만큼 디지털에 훨씬 더 친숙하단 말이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주축으로 나올 때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골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흐름은 멈출 수 없다. 대표님이랑 쭉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략을 짜보려고 하는데 이미 대화 안에 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려보면 비트코인 과연 팔아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비트코인은 파는 자산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야 되는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 파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어떤 뭔가 큰 소비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산이라는 말을 한번 예금으로 바꿔보세요. 은행 예금을 내가 만약에 하고 있다. 정기 적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왜 하나?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목적이 없이 돈을 모아요,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에어백이 달려있죠. 20년, 30년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에어백 안 틀어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도 왜 에어백을 달고 운전을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긴데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대비하는 거예요. 돈은 항상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벌어들인 부를 저장하는 저축 창고입니다. 저장고입니다. 이 저장고가 바로 예금이다, 적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예적금, 특히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계속해서 희석되고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20대에 결혼해서 30대면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40대에 했는데 지금은 왜 30대도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40대가 돼도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고 이런 상황이 됐느냐. 부를 저축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진짜. 그래서 반드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됩니다. 왜? 비트코인은 경화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가치가 올라가는 경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예적금을 계속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뭐 아니면 차를 산다, 집을 산다 이러면은 비트코인을 그때 팔아보세요. 그때 몇 년이 지났다 치고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돈을 원화나 달러나 이런 돈에 투입했을 때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소비력이 올라가는 거고 부가 상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파는 자산이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용 자산이 아니라 예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